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유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세 유럽의 그 기사와 그 다음에 대학생들, 여러분들도 대학생 신분이니까 중세 때도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중세 유럽은 오늘로 이제 내용을 마감할 겁니다. 먼저 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영화 등을 통해서 중세시대의 기사를 좀 접했지만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자, 기사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얼굴까지 가리는 무거운 철제 갑옷을 입은 채 긴 창을 들고 말을 몰아 적진을 향해 용맹하게 달려가는 기사, 왕을 포함한 영주들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면서 오늘날 기사도 정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기사들. 그래서 우리가 기사도 정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세시대의 이 기사들과 관련된 표현이죠. 물론 요즘에 이제 맨에 있는 남자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무거운 갑옷과 철제 투구를 쓴 기사들이 과연 실제 생활에서는 또 어땠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또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기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전사계급인 기사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됐지만 이 봉건제도가 기사를 만들어내게 된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 자기가 모시는 주군 그리고 신하 사이의 어떤 주종 관계, 이게 이제 기사가 만들어지는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 봉할봉의 세울건입니다. 그리고 봉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임금이 신하에게 일정 정도의 영지를 내려주고 영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땅을 하사받은 지방의 영주들이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운 것이 봉건이라는 뜻입니다. 넓게 보면 왕도 땅을 가진 영주였기에 주군인 왕을 영주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왕은 주군, 지방의 영주는 제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헷갈리지 않을 듯합니다. 기사의 위치를 대신 보세요. 기사는 영주에는 포함이 되지만 제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원전 중국의 주나라에서도 봉건제도가 있었지만 중세 유럽과 다른 점은 중국은 왕과 제후들이 혈연관계로 맺어진 반면 중세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상 봉건제도를 이야기할 때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말합니다. 소로마 제국 멸망 이후 시작된 중세 유럽에서 봉건제도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분열에 의한 왕권의 약화, 두 번째는 노르만족과 마자르족, 그리고 사라센으로도 불리는 이슬람인 등 외세의 침략입니다. 앞선 시간에 프랑크 왕국은 843년 루트비 1세의 세 아들 간에 맺어진 베르댕 조약에 의해 세 개의 왕국으로 쪼개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왕권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후 북쪽에서는 노르만족, 동쪽에서는 마자르족, 남쪽에서는 이슬람인들의 침략에 왕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프랑크 왕국은 물론 동프랑크 왕국 등에서는 공작, 백작 등으로 불리는 제후들이 왕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외세 방어를 위한 성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만 이게 이제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많죠. 왕이 있어도 그 제후나 영주들이 각각 자기들의 성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독립된 국가처럼 자기 지역을 지키고 이런 게 나오죠. 그래가 이제 같은 왕 밑에 있는 신하들끼리 또 서로 뭉치기도 하고, 그죠? 짓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었죠. 침략 세력들과 싸울 그들만의 군사를 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기사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온몸을 철제 갑옷으로 중무장한 기사는 프랑크 왕국 형성 이후 생겨났는데 8세기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프랑크 왕국으로 쳐들어올 때 궁제인 카롤루스 마르텔이 전 국토의 3분의 1을 몰수해서 기사들에게 나눠준 뒤 싸우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선 고대 그리스 시대와 로마 제국 초기 평상시에는 본업에 충실하다가 그렇죠? 전쟁이 벌어질 때 본인 부담으로 무장했던 기마병 또는 중장 보병처럼 프랑크 왕국 역시 개인 부담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농사도 짓고 시민처럼 생활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개인 부담으로 무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철제 갑옷을 입고 말까지 구입하면서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사의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어찌되었든 공작, 백작과 같은 귀족을 제외한 기사들이 왕을 포함한 제후 아래에 소속되어 전문적으로 전투만 하는 군사인 전사계급으로 변모한 것은 프랑크 왕국 분열 이후부터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프랑크 왕국을 세운 게르만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게르만족에게는 자기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큰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대가로 보호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종사제도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왕권이 약화될 무렵 제후들은 왕으로부터 토지를 하사받게 되는데 주군은 봉신인 제후들에게 땅을 하사하면서 봉신을 보호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봉신인 제후들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쌍방 간의 의무를 지킨다고 해서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합니다. 한쪽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언제든지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특히 제후들은 왕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들만의 지역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형벌을 가하는 재판권과 세금을 징수하는 징세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신 국가에서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죠. 이것이 바로 봉신이 국가 관리에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불이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권이 너무 약하다 보니 주군인 왕을 향한 봉신들의 충성은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와 함께 봉건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게르만족이 문명의 발달이 덜 된 야만족이라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프랑크 왕국 분열 직전 카를로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확장시킨 업적을 남겼지만 이렇다 할 만한 관료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드넓은 영토를 왕이 혼자 다스릴 수 없어서 제후들에게 공작, 백작과 같은 자기를 수여하면서 제후들이 알아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대신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했던 거죠. 이와 함께 중세 유럽의 계급은 총 4단계로 나뉘어졌는데 가장 윗단계는 주군인 왕, 그 아래로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등의 귀족, 그 아래가 기사, 마지막 단계에 농민과 수공업자들로 이루어진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후작이라는 자기는 봉건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공작과 백작 사이에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농민들에게는 영주로부터 임대한 자그마한 땅이 있었지만 땅을 임대한 대가로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영주의 땅을 의무적으로 경작해 주었고 여기에 더해서 보호를 받는 대가로 세금까지 냈습니다. 농민들이 노예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는 없었는데 거의 노예의 신분과 다름없다고 해서 그래서 농노라고, 그죠? 농노라는 명칭이 이런 이유 때문에 꼭 부릅니다. 중세 유럽의 각 지역은 주군을 포함한 영주들이 거주하는 성을 중심으로 인근에는 교회, 농민들의 집, 경작지, 목장지,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장원이라고 합니다. 대신 농민들은 군사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에 자, 그러면 중세 기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봅시다. 돈키호테라는 작품 알죠? 수도사들이 기도하기만 하는 것을 수행해낸다. 돈키호테가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럽의 중세를 떠올릴 때 성직자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중세의 기사들은 그 모습에 있어서 시기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지만 그래도 12세기 정도가 되면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귀족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는 기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전쟁에서 공을 세움으로써 기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사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기사가 되기 위해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이와 그렇지 않은 이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전자에 속했다면 자식은 12살이 되기 전에는 시동으로서 부모를 도우며 함께 살다가 12살 이후에는 부모가 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왕이나 다른 귀족이 사는 궁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이곳에서 종자로 지내면서 한편으로는 선배 기사들을 보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승마, 무기사용법, 사냥, 그리고 궁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예의 범절 등을 배웠습니다.
물론 현대시대와는 다르게 어떤 정규교육 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어떤 어른 밑에서 배우느냐에 따라 아이가 배우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차이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키는 집안에 많은 귀족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경향도 그렇죠.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카나 지방의 영주였던 벨프 6세의 궁은 기사가 되려는 아이들에게 모범적인 교육을 제공해서 여러 귀족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자식을 보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는 종자들 사이에서도 신분에 따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자는 원래 전투를 할 때 기사의 옆에서 전투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도 했는데 고위 귀족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자들 중에서도 비교적 하위 귀족이나 기사 출신 가문의 아이들이 실제 전투에서 기사를 도왔고 고위 귀족들의 자식들은 이런 일을 도맡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기사가 되는 길이 비교적 열려 있었던 데 반해 실제로는 출신에 따른 차이가 그렇죠. 있었다는 것은 기사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종의 네. 모순적인 요소로 남게 됩니다. 기사 사회 내에서도 또 신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기사가 다 똑같은 평등한 위치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궁에서 수년간 교육을 무사히 마치면 보통 21살이 되었을 때 정식 기사가 되는 의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로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날에 이 의례를 치렀는데 이는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단순한 군사 집단에 불과했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기사층을 종교적으로 소위 길들이려는 교회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이 의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남겨진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175년의 기록입니다. 나중에 노르망디의 공작이 될 조프루아라는 인물에 관한 기록인데 15살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기사가 된 그는 우선 목욕을 하고 흰색과 금색으로 장식한 옷과 사자 장식을 한 신발을 입고 왕을 아련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30명의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기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로 임명된 이가 기사에 걸맞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우선 기사에게 돈이 1차적으로 필요한 가장 거예요. 필요한 것은 자신의 성이었는데 성 자체가 많은 유지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에는 크게 산 위에 자리 잡은 성과 평지에 지어진 성이 있었습니다.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왕들은 오직 왕만이 산 위의 성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10세기 무렵만 되어도 귀족 가문이 다양해지면서 이런 강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 자리 잡은 성은 기사와 기사 가문의 권력을 누구에게나 상징적으로 바로 보여주었지만 막상 성 안에서의 삶은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공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았고 추위도 심했으며 산에서 낙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고 화재에도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들을 가장 크게 괴롭혔던 것은 무엇보다도 산에서의 생활이 불러일으키는 지루함과 심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루함을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중세의 토너먼트였습니다. 11세기 북프랑스 지역에서 시작된 기사들의 무술대회는 바로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잉글랜드와 오늘날의 독일 지역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궁의 중요한 축제일에 벌어진 이 대회에는 여러 기사들이 초대되었고 이들은 팀을 이뤄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양 팀은 맞은편에서 서로를 향해 돌격했고 한 번 충돌하며 서로를 지나간 이후에는 곧바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각종 대회 경기들을 가리켜 토너먼트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과정, 즉 방향을 바꿔 다시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턴이라는 개념의 그 어원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게 또 이제 광고입니다. 그다음 13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실제 사용하는 무기를 이용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경기 도중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세기 초 교황을 비롯해서 이 경기를 금지하려는 시도들도 있기는 했지만 이런 시도들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헨리 2세가 토너먼트를 금지하자 기사들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각종 경기들에 참가했고 다음 왕이었던 리처드 1세는 결국 토너먼트를 다시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들이 열광적으로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까지 경기에 참가하는 데에는 재미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기사로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높은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측은 상금으로서 상대방의 말과 무기를 가지거나 상대의 몸값을 지불받을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금을 받을지는 경기가 열리기 전에 모두의 합의하에 정해졌습니다. 기사들의 경기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유럽 전역에서 경기들이 열리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직업적으로 여기에 참석하는 이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가장 활발하게 열렸던 늦가을 무렵에는 기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2주 내내 경기가 열리는 경우도 많았고 명성이 있는 기사라면 자기가 원하는 경기를 골라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극단적인 예가 윌리엄 마셜이라는 이였는데
그는 1177년 동료 기사와 함께 닥치는 대로 참가할 수 있는 모든 경기에 참가했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10달 만에 103명의 기사로부터 몸값과 말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500명의 기사로부터 승리를 거둬 몸값을 받아냈다고 말했는데, 이는 역으로 500명의 기사와 그에 딸린 가족들이 파산에 가까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기사는 자신이 섬기던 왕이나 귀족이 전쟁을 하게 될 경우 그를 위해 전쟁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함에 있어서도 개별 기사들에게는 경제적인 동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전투에서 상대 기사를 제압했을 경우에도 그를 죽이기보다는 사로잡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일단 상대의 무기와 갑옷 그리고 말을 빼앗고 상대를 포로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가문에게 포로로 잡은 기사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몸값은 잡힌 기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기사가 속한 가문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분이 특히 높은 상대를 사로잡았을 경우에는 막대한 몸값을 받아낼 수 있었고, 몸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파산하는 가문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특히 가문 내에서 서열이 낮아 물려받을 것이 적은 기사들의 경우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기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우거나 토너먼트에서 막강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도 아니면 아주 명망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을 경우 외곽에 있는 성이 아니라 궁에서 왕과 함께 장기간 거주하는 고위 기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과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궁 안에 있는 이들에게 선물을 하사했기 때문에 궁 안에서 지내는 기사의 경우 옷을 비롯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물질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선물을 박하게 주는 왕의 평가가 추락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곳은 궁이 아니다. 단지 형편없는 인간들의 집합소일 뿐이다라는 중세의 말은 이런 상황을 대놓고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판이 좋은 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사 자신도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이 때문에라도 기사들은 토너먼트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에서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좋게 받아들여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던 자신의 성과는 달리 궁에서는 만나는 모든 이들과 정치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고,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격한 예의 범절을 따라야 했습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그래야 했는데, 하나의 그릇에 음식을 두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먹지 않는다거나, 밥을 먹으면서 침을 뱉지 않는다거나,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다든가 하는 이후 학자들이 문명화 과정이라 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궁에서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밤늦게까지 여성들이 참가한 가운데 와인을 마시고 춤을 추고 연극을 보는 것 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와 볼로냐의 대학에서 공부를 한 이후 시칠리아에서 어린 왕을 교육하고 잉글랜드에서 관료로 일하면서 궁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쌓은 피에르 드 블루아라는 시인은 궁에서의 생활은 영혼의 죽음을 뜻한다 라는 말로 자신이 궁에서 경험한 바를 정리했습니다. 게다가 궁 안에서 지내는 기사들의 경우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다른 기사들을 견제하는 정치적인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이 역시 많은 이들의 눈에는 애초 기사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렇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기사도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먼 왕이 귀속된 기사가 되어버리니까, 그죠? 7개의 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궁 안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든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만이 기쁨에 가득 차 있다, 대신하기, 그것이야말로 궁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들이 당대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결국 중세가 무르익어 가면서 기사들 사이의 양극화도 점점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왕과 함께 살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기사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성 안에서 필요한 유지비를 마련하기 어려워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토너먼트와 전쟁을 전전하면서 큰 돈을 버는 기사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패배해서 그나마 가진 전 재산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파산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사들도 신분 차이가 다양했고, 그죠? 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가문이 굉장히 하류층이었을 때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가 노력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실제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중세 전쟁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우리 영화를 통해서 잠깐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오스만 제국의 꿈이라는 그 영화인데, 중세 전쟁이 얼마나 처절하고 혈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려 1100년 동안 단 한 번만 함락된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23 armies have tried to take the legendary city. All have failed.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한 이곳은 is the hinge. Asia, Europe, Black Sea, the Mediterranean, the Balkan world, the Italian city-states. 모든 통치자들의 꿈입니다. Whoever holds Constantinople will be the ruler of the world. 이곳을 통치하는 사람은 콘스탄티노스 11세. Constantine the 11th. He's very brave, 그 역시 콘스탄티노플 방어에 사활을 거는 사람이죠. and the principle for which he will sacrifice literally everything else is the preservation of Constantinople. 하지만 곧 그에게 도전할 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죠.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메흐메트 2세는 권력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큰 업적이 필요했고 He says, I need a crowning achievement. 그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정복이라고 생각했죠. Take Constantinople. The dream of everyone. 당시 19살 나이에 왕이 된 메흐메트 2세는 늘 시험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He's a very young guy. People didn't know, was he up to the job? 한제후는 그를 무시하며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죠. A rival Turkish warlord tests the 19-year-old sultan. 마침 비잔틴 제국도 그에게 도발을 하며 We don't triple our payments for his continued safety and upkeep. 이때다 싶었던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I will build my fort right here. Sultan, this is not diplomacy. It's an act of war. 먼저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의 항로를 막습니다. The fort cuts off all supplies and military aid from Roman allies in the Black Sea. 그리고 빠르게 군사들을 훈련시키죠. Within 6 months, Mehmed assembles an army of 80,000 ready to march on Constantinople. 반면 콘스탄티노스 11세는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튼튼한 성벽에 있었죠. There are 5 layers to the walls. There's an outer moat. The whole system is about 200 feet deep. From the bottom of the moat to the top of the walls, it's about 100 feet high. 이것이 바로 1100년 동안 난공불락을 자랑했던 이유입니다. This is an extraordinary piece of military engineering. 메흐메트 2세는 이에 대비해 성벽을 뚫어버릴 대포를 만듭니다. This huge thing, the biggest cannon that's ever been made up to that point, and the ball flies for a mile. And, it is an astonishing thing. 건너지 못한다면 Nobody had found a way across it. 대포로 뚫어버리자는 생각이었죠. I want a cannon that's going to bring these things down. And he decided a frontal attack. 하지만 콘스탄티노스 11세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방어 전문가 주스티니아니를 용병으로 고용하죠. He's well known as an expert in defending walled cities. He's a gallant, kind of a swashbuckling figure. 주스티니아니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You have just under 7,000 soldiers. There are 14 miles of walls to defend, Emperor. 그 사이 오스만 군대는 콘스탄티노플 성 앞에 도착합니다. And then you look out across these walls and you see what must have been an incredible sight.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인 오스만과 They had a unity of command, which the Europeans didn't have. Well, the Ottoman army had a central command.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건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I was hoping this day would never come. 자, 광고가 또 자, 광고가 이제 끝났고 메흐메트 2세는 계획대로 밤낮으로 대포를 쏩니다. Begging for mercy. It's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cannons, about 69 or 70, that the world had seen in one place. Dear God, the walls won't last until sundown if this continues. These cannons are not the cannons we know from 18th century, 19th century. These 그 are 당시 huge 대포로는 cannons. 엄청난 사이즈죠. 초대형이죠. 그죠? 또 무력이 엄청났겠죠. Mehmet's plan is a medieval version of shock and awe. Taking down the massive walls with an overwhelming storm of cannon fire. cannons fire day and night. 주스티니아니는 필사적인 방어전을 펼칩니다.
The monumental task of keeping the Ottomans out of the city falls on the shoulders of Genoese soldier of fortune Giovanni Giustiniani. Giustiniani has his soldiers go down and essentially pile up the rubble. The loose bricks absorb the impact of the cannonball. 그리고 직접 밖으로 나가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It was both to catch people off guard and just to kind of stop the other side relaxing. 주스티니아니의 군대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Justiniani actually brought with himself this large professional army of 2,000 people. And these guys are professional soldiers. 그들은 철저히 훈련된 전술을 바탕으로 You're going to get somebody in plate armor, surrounded by people who use crossbows. 오스만군과 전투를 벌이는 족족이 승리합니다. And effectiveness of Giustiniani's attack catches the Ottomans by surprise. 메흐메트 2세의 마음은 점점 급해지죠. 그에겐 공성전을 빨리 끝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He's new to the throne, and people aren't at all sure what to make of him yet. The clock is ticking on the siege. The gravest threat of all is that the Pope will send reinforcements from Europe. 더는 안 되겠다 싶었던 메흐메트 2세는 Our cannons have turned the mighty walls of Constantinople into piles of rubble, but that does us no good unless we go through them. 군대를 끌고 부서진 성벽으로 돌격합니다. Worked on warfare on many levels, and certainly on the psychological level. They brought skills of intimidation. They would light fires along the front line, so you'd be looking at a ring of fire. 메흐메트 2세가 선봉에 앞세운 건 예니체리라 불리는 최정예 부대. He's going all in with this particular conquest. Said he will sacrifice his life if needed, but he will take that city. 역시나 그들에게 맞서는 건 주스티니아니의 군대였죠. He brought a great deal of confidence to the defense. Tonight, we'll live or die in the moon! 오스만이 먼저 불화살을 퍼부으며 전투가 시작되지만 필사적이었던 주스티니아니의 군대는 또 한 번 방어에 성공합니다. Hundreds of Ottoman soldiers are killed. If you believe the Roman sources, they didn't lose a single soldier. 심지어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보급품까지 오고 있죠. North towards Constantinople with soldiers and supplies. 하지만 갑옷에도 틈이 있는 법. 콘스탄티노플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The weaker, poorly defended seaward walls along the Golden Horn. 즉 골드논에 진입하기만 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곳 또한 철저한 방어선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A massive, half-mile-long cast iron chain. If an enemy ship comes, they used to stretch the chain, so the chain will impede their entrance, and the navy behind that will fire the ships. 물론 보급품을 실은 범사는 이 사슬을 통과해서 콘스탄티노플에 정박할 예정입니다. Friendly ship comes and they will lower the chain so that they could enter. 그렇게 사슬을 통과하려는 제노바의 범선, 사슬 앞에서 이들을 저지하려는 오스만의 해군. 오스만 해군은 이번에도 불화살을 쏟아부으며 초반부터 기세를 잡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의 높이가 문제입니다. 제노바 범선의 높이는 오스만의 것보다 훨씬 높았고 But the Christian ships have an advantage that they are higher. They can fire down on the Ottoman ship. You have to climb to it. It's much easier for them to kill you than it's for you to kill them. 기세는 제노바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람까지 제노바를 도와주면서 제노바의 범사는 필사적으로 골드논으로 향합니다. It is now a last desperate sprint to the Golden Horn. 그리고 마침내 사슬을 통과하는데 성공하죠. Both sides give as good as they get, but eventually these four ships manage to make it all the way to the chain. The chain is lowered and they get through. 하지만 메흐메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Mehmet has studied the 자, 이 정도 보고 막 우리 그 분위기를 느끼면 되니까
이슬람과 중세 유럽 간의 전쟁인데 여기서 또 기사들의 활약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 중세도 이제 그 당시 대학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대학생 신분이지만 중세 대학생들은 어떻게 대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지만 어떤 것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과 미신같이 무시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배우려고 한다. 그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 친구들과 거리를 쏘다니거나 집에 틀어박혀 글이나 끄적인다. 그들은 부모님이나 교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을 술집과 파티, 놀이에 흥청망청 써버리며 지식도 도덕도 돈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마치 누군가 제 대학 생활을 지켜본 듯한 글인데요. 언제 어떤 사람이 쓴 글일까요? 이 글은 1311년 교회법을 연구했던 알바루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700년 전에 쓰인 글이지만 대학 진학률 OECD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다수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글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중세의 대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했길래 저런 박한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대학은 11세기에서 12세기 유럽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대학은 지금과는 다르게 입학 나이가 일정하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 보통은 그래도 많았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로 입학했지만 적게는 15세에서 16세의 학생들이 입학했고 많으면 30세가 되어 입학하기도 했습니다. 입학을 할 때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차별은 없었습니다. 원한다면 누구든 입학할 수 있었죠. 다만 거의 모든 학교에서 여성의 입학은 금지됐습니다. 차별이 있었죠. 또한 입학 시기는 지금처럼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원래대로라면 라틴어 독해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학 수업이 모두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험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아 보통 시험을 보는 일은 없었고 많은 학생들은 공부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 갔습니다. 초창기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갔다면 다음은 교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교수 밑에 들어가 학문을 배우며 예비 학생이 되었고 엄격한 수업 끝에 교수가 입학을 허락한 후에야 돈을 내고 정식으로 입학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신입생이 되면 치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입생은 자기 교수와 동료 학생들에게 화려한 연회를 베풀어줘야 했습니다. 대학생활 시작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온 귀한 돈을 연회에 낭비하며 시작해야 했던 것이죠. 신입생을 기운 빠지게 하는 이 부조리는 당시 대학 당국도 인지에 금지했지만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원래 계속 했다는 거죠. 입학에 성공했다면 하숙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초기의 대학은 아무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학생이 살 기숙사는커녕 수업을 진행할 강의실도 빌려서 사용했을 정도니까요. 따라서 잘 곳, 먹을 곳, 공부할 곳은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숙집을 구했다면 드디어 인생 처음 독립의 맛을 보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 겪는 도시 생활을 해보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곧 경제적 자유는 아니었죠. 하숙비와 음식값은 비쌌고 곧 많은 학생이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곧 학생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길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숙비와 음식값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지식을 얻기 위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타지에서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죠. 최초의 대학이자 법학으로 유명했던 볼로냐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 길드를 중심으로 단체 활동을 하며 도시 물가 상승에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이런 과한 물가가 이어진다면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기의 대학은 아무 시설도 없었고 모두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옮길 수 있었고 주민들은 학생의 단체 행동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체 행동으로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결국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곧 기부에 의해서 혹은 도시정부의 도움으로 공동 기숙사를 마련하게 됩니다. 기숙사는 한 방에 4명에서 5명씩 살 수 있었고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하숙집 주인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시간이 지나며 학교의 석사들이 맡아서 관장했으며 대개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공부에 도움을 얻으려는 학생은 함께 생활하는 교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를 관장한 석사는 보통 학문적, 도덕적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을 부과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기숙사 사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발전한 기숙사를 대학 기숙사, 칼리지라고 불렀습니다. 학생들은 칼리지에서 이전처럼 떠돌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신분의 구분 없이 올 수 있었던 만큼 기숙사조차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학생들도 존재했는데요. 그들은 언젠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반 정도는 굶으면서 사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학 당국도 다양한 계급의 학자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대학은 대학을 후원하는 기증자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정리했습니다. 자선사업을 하는 기증자들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혹은 아주 싼 값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기숙사를 설립하기도 했고 학생들에게 학비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빌려준 돈은 대부분 상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장학금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유한 집안의 부모는 자기 자식의 비서로 가난한 학생을 채용해 쓰기도 했고 기숙사는 가난한 학생에게 먹고 남은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극빈한 학생은 도시정부에서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학생은 국어를 하는 등 일반 학생과 매우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 선전이 또 조금 있죠. 네. 넘어가서 이렇게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학생길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주도했습니다. 특히나 볼로냐 대학은 대표적인 학생 주도의 대학으로 여성이 입학해 공부하고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수 주도의 대학도 존재했습니다. 신학으로 유명한 파리 대학은 교수들이 모여 만든 대학으로 대학 운영의 전권을 교수들이 맡았습니다. 한편 대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집중하며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도시를 누비며 놀기 바빴습니다. 교회 주변에 모여 노래 부르고 춤을 췄으며 사회풍자적인 코미디 연극을 했고 불법으로 사냥을 하는가 하면 공원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고 주민들이 기르는 집비둘기를 잡으며 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 규율을 어기면서 놀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강의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하며 저녁이 되면 아침까지 외출을 못하는 등 학교 내외에서 지켜야 할 여러 규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순순히 말을 들을 린 없었죠. 그들은 규칙을 어기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밤에 기숙사를 빠져나가는 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은 경비원이나 개를 배치했는데 이에 학생들은 안면 마스크를 쓰거나 악기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어둠을 틈타 빠져나갔습니다. 이것도 먹히지 않는다면 흉기로 무장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학생들은 파티를 벌이며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주정과 매음구를 제집 드나들듯 방문했습니다. 아예 학생들끼리 만든 음주 모임도 있었는데 그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중앙에 나무 토막을 돌리는 오늘날 병을 돌리는 것과 유사한 술게임을 하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대학 당국은 규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지시했지만 모든 학생을 철저히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자고 공부하고 노는 데까지 돈을 쓰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은 언제나 돈이 부족했습니다. 학생들은 필요한 돈을 위해 부모님이나 친척, 후원자들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도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과 도시 주민들 사이에 유혈폭동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과거 동료를 살해했던 한 독일인 교수가 교수회의에서 한 동료 교수를 찔러 죽여 추방되기도 했으며 옥스퍼드의 한 교수는 그의 학생들을 시켜 자신을 비난했던 사제를 죽이게 한 죄로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들 간의 이런 알력 다툼 우리나라에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대학이 있고 예전에 특히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386세대, 지금 586세대죠. 80년대 그 대학 때 어느 대학 출신 교수 혹은 어느 고등학교,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명문고 뭐 이렇게 있었을 때 어느 고 출신 교수 이렇게 옛날로 치면 정치로 치면 이제 당파 싸움, 파벌 비슷한 그런 어떤 알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인 대학원생들이 중간에서 제일 고통받았죠. 그래서 이런 게 참 어쨌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중세 유럽에도 있었네요. 학생들에 의한 절도와 강도 사건도 일어났는데 막상 도시 당국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학생은 성직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성직자에게 허용된 모든 특권을 누렸으며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시법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교회 법정은 매우 관대했기 때문에 교구 법정에 제소되더라도 큰 처벌 없이 끝났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감옥을 만들어 처벌하기도 했지만 그곳은 감옥이라기엔 너무 편한 곳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민이 성직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으니 주민들이 학생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싶네요. 한편 이런 특권을 이용하기 위해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대학은 신분에 상관없이 입학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 신분은 범죄자의 좋은 은폐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15세기 파리에서 가장 이름난 범죄소굴은 대학 바로 근처에 있었고 그곳에 많은 범죄자들은 학생으로 가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각지로 돌아가 전문직에 종사했습니다. 문학 석사들은 학교 선생이 되거나 관리가 되었고 로마법을 연구한 박사들은 로마법 시행 지역의 변호사가 되거나 세속군주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법 학자들은 교회 법정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석사에서 박사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걸렸던 신학 박사들은 대학의 교수가 되거나 교회의 고위직을 차지했습니다. 중세 말 뛰어난 학자들은 대부분 대학에 속해 있었을 정도로 대학은 중세 문명 그리고 유럽 전체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이 중세 때 생겨났지만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했지만 사실은 유럽 전체에 기여를 한 부분이 사실은 큽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겠고 지금 40분 정도 됐는데 중세와 관해서 그 당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유럽에 사실은 큰 이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십자군 전쟁이 남긴 유산 십자군 전쟁이 결국 결과는 실패했지만 얻은 게 많다는 것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1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동맹은 어디였을까? 놀랍게도 바로 중동이었다. 과거에는 지금 이슬람이 있는 중동 쪽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석유 때문에 뭐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하죠. 문화 시설도 그렇고. 근데 옛날에는 어쨌든 유럽이 처음에는 유럽보다 중동 쪽이 더 잘 나갔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많이 달라진 거죠. 유럽에서는 이런 순서였다. 비잔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비잔틴은 중국과 비슷했고 이탈리아는 인도와 비슷했으며 프랑스는 일본과 비슷했고 독일은 아프리카보다 가난했고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유럽에서는 동쪽으로 갈수록 부유해졌던 시절이었다. 당시 아시아인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66달러였지만 유럽인들은 427달러였다. 별 차이 없죠? 물론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차이였기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당시 서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다. 당시 아시아의 전체 GDP 합계는 전 세계의 4분의 3이었고 유럽의 7배 규모였다. 오늘날 아시아의 GDP는 유럽의 1.7배에 달할 뿐이다. 그런데 어째서 500년 뒤에는 서유럽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700년 뒤에는 가장 가난했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일까? 물론 신대륙 발견에 그 힌트가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유럽인들이 바다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던 비잔틴이나 이탈리아가 침체하고 상업이 발달했던 독일이 근대화 후발주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해서 여기서는 그것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중세 후기 상업의 발전. 십자군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1092년부터 1272년 근 200년 동안 십자군 원정이 총 8차례 발생했고 전쟁으로 유럽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는다. 만약 그때 십자군 전쟁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유럽은 그토록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웠을 테고 어쩌면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은 서양이 아닌 중동이나 동아시아가 될 수도 있었을 일이다.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 그냥 단순한 종교 전쟁인 줄 알았는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은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거든. 그렇다면 십자군 전쟁은 왜 발생했던 것일까? 일단 여기서부터 알아보자. 때는 610년. 중동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 이슬람교를 창시했고
이슬람교는 발흥한 지 20년 만에 중동 전역을 쫙 장악하더니 빠른 속도로 기독교 세계였던 지역들을 이슬람 세계로 바꿔버렸다. 특히 고대 로마 제국 이래 유럽의 손아귀에 있던 지중해 지역들은 상당 부분이 이슬람인들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그 후로 400년이 지난 유럽에서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어 재산을 탐닉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다. 이때 교황은 이런 꼼수를 쓴다. 성지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요즘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헐, 그게 정말인가요?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사악한 이교도들이 점령하고 있는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는.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았다. 무슬림, 나 우리가 언제 박해했다는 거임. 성지를 순례하든 말든 아무 간섭도 안 했는데. 그러나 교회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수도사, 십자군 전쟁이 곧 있을 테니 전쟁에 참여들 하라고. 참여하는 대가로 면벌부를 나눠준다는. 천국 가야지, 응? 민주부 그죠? 오,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 이거부터 뭐 엉터리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갔다 오는 동안 우리 재산은 어떡하나요? 일단 교회에 안심하고 맡겨둬. 나중에 돌아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 하지만 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수도사, 오고 가는 데만 10년이다. 어차피 돌아올 가능성도 적고 결국 맡긴 재산 중 대부분은 우리가 먹는 거지.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이 얻은 것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끝내 실패하고 만다. 그렇죠. 너무 먼 사실 거리를 이슬람은 원정한 거죠. 결코 호락호락한 동네가 아니었다. 그래도 유럽은 전쟁을 통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얻게 되었으니 이런 것들이 있었다. 무역의 발달. 무역의 발달. 먼저 이탈리아의 무역이 활성화됨. 왜 하필 이탈리아야? 당시 전쟁을 하려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그렇죠. 그 지중해 교역을 담당했던 게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 상인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팔았던 거구나. 그뿐이 아니야. 당시 이탈리아 상인들은 이슬람과도 교역을 하고 있었어.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일본이 전쟁 특수를 누렸듯이 그죠? 우리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패전국에서 경제가 살아나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일본의 그 누굽니까? 아소다로입니까? 왜 무상했던 사람? 그 한국 전쟁이 한만 더 일어나면 우리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날 건데 이런 망언을 하고 그랬죠. 절대로 우리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안 되겠죠. 그게 가능함? 원래 돈에는 국경도 뭣도 없는 거임. 하여간 인간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네. 그래서 이탈리아 상인들에 의해 동방의 후추와 설탕 같은 진귀한 상품들이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 후추와 설탕이라면 당신은 꽤 비쌌을 텐데. 그럼 부르는 게 값이었지. 하지만 유럽 귀족들은 그 맛을 알게 되자 환장을 하게 되지. 그래서 전쟁 후에도 당연히 무역은 지속되었고 수입품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지. 이 교회의 추락.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추락하게 된 거죠. 꼼수를 썼지만 결국은 십자군 전쟁은 끝내 실패했고 그 때문에 전쟁을 사주했던 교회는 그 권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 어떤 식으로?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자는 식으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이죠. 일어나거든.
그렇구나. 그랬더니 교권이 추락한 대신 반대로 왕권이 강화되었지.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네? 맞았어. 그리고 왕권의 강화로 곧 근대 국가들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는 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거임. 아. 3. 선진 문물의 유의. 이 시기 이슬람을 통해서 종이 화약 나침반이 들어오지. 이거 전부 중국에서 발명한 거 아님? 맞아. 중국에서 이슬람으로 전파된 게 전쟁을 통해 기독교 세계에도 전파된 거임. 이런 거 보면 전쟁도 좋은 면은 있네. 이 중에 종이의 보급은 활자의 발명과 연계되어서 르네상스라는 종이의 인류 보급이 문물을 제일 이루었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르네상스가 그래서 나타났구나. 그리고 나침반으로 장차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화약으로는 신대륙을 점령할 수 있게 된. 자, 이렇게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내용까지 봤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50분이 됐네요. 자, 이제 중세 유럽과 관련해서는 오늘부로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중세 유럽 또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례 또 재밌는 내용 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한된 학기의 시간을 고려해서 유럽의 중세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